자, 다음으로 책 588쪽에 보면 소설의 주제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제 부분이 있는데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 주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주제라는 말이 다양하게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제를 제시하시오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제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면 작자 쪽에서 보자면 작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작자의 창작 동기 혹은 작자의 의도, 작중 의도, 작자의 사상과 인생관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특히 뭐냐면 작자의 의도나 혹은 창작 동기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작자의 어느 부분에 드러난 작자의 의도를 밝히시오 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드러난 작자의 주제와 바꾸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자와 관련되는 부분. 그럼 작품 구조라고 했을 때 구성 요소를 통해 파악된 진실, 이미 앞 시간에 했는데 구성 요소를 통해 파악된 진실, 또 갈등 해결의 원리, 주제와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원리, 주제와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원리 이렇게 말을 하면 작품 구조에 초점 맞춘 부분입니다. 독자 학습자 부분에서는 수용자의 관점에 의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자, 작품, 독자 부분에서 제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작품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가치라든지 가치나 전망, 가치 있는 내용, 전망, 역사의식 이런 부분들은 전체와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보면 어떤 주제라고 할 때 그 주제라는 것이 작자와 앞에서 보았듯이 작자, 작품, 독자 이렇게 했을 때 작자와 관련되었을 때 주제라고 했을 때 작자의 의도, 작중의 의도, 창작 동기, 사상과 인생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작품에서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성요소들로 작품에서 보면 구성요소로 짜여진 전체 원리 또 구성요소와 그 다음에 그 작품 주제를 연결하는 원리 이런 부분들이 작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독자 입장에서는 보자면 독자의 관점에 의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앞서 설명했는 부분처럼 각각 주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를 낼 때 그 작자와 관련지어 작자의 의도를 밝히시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제를 말하는구나 또는 구성요소와 전체를 연결하는 원리의식을 밝히시오 원리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작자의 의도라고 할 때 작자의 의도는 그래서 좀 잘 알 수 있는데 작품과 관련지어 작품의 구성요소와 주제 아니면 전체를 연결하는 이런 원리 이게 작품 자체와 관련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밝히시오라면 주제를 밝히라는 말과 똑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어들이 모두 주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에 나올 때 그래서 친절하게 주제를 밝히시오 이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다르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 작품과 관련될 때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방법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589쪽에 보면 작자가 갈등구조와 그것의 해소를 통해 파악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어느 작품이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하촌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할 때 사하촌에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가뭄에 시달리는 농촌이 나온다든지
가뭄이란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바로 일제강점기 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처한 절망적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끝부분에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차압 취소, 소작료 면제 등을 탄원하기 위해 몰려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민족적 억압을 벗어나려는 농민들의 저항의지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주제가 뭔가, 일제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삶과 그것을 벗어나려는 저항의지, 이런 방식으로 파악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에 보면 감상 능력을 위한 보충 자료라고 해서 이걸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작품을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전체 줄거리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내용에 담겨 있는 부분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제시해 놓은 것은 이 지문 전체를 읽으면서 가나다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낙동강을 읽고 가나다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자료, 감상 능력을 위한 보충 자료를 드렸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현재 여기는 이론 부분이 담겨 있고 책에는 이건 그 이론을 감상 능력을 위한 보충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소설의 주제 파악이다 하면 주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제를 가려놓고 내가 이 작품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주제가 뭘까 라는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앞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 것이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으면 주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죠? 어떻게 파악합니까? 스스로 힘으로 안 하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참고서 보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주제를 파악하고 어떤 사건이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런 사건을 만들었구나. 앞에서 보통 고전소설이나 설화는 단순합니다. 현대소설은 그보다 좀 복잡하지만 어떤 사건을 쭉 드러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 같은 말이지만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되고, 국어를 배우면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이 실제 국어를 배우면, 즉 문학을 배우면 주제 파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주제 파악을 하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참고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주제 파악,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앞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모든 작품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작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가 작품 내용에 직접 제시한 경우 그 부분에 주목하여 파악한다. 직접 제시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보면 주제가 직접 제시된다. 이런 부분은 주로 신경향파 소설 부분, 신경향파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카프 소설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도 낙동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통해 드러나 있는데 마지막 부분 두 단락에 그대는 평시에 날들어 너는 최하층에서 터져나온 폭발탄이 되라 하였나이다. 옳소이다. 나는 폭발탄이 되겠나이다. 그대는 죽을 때도 날들어 너는 참으로 폭발탄이 되라 하였나이다. 옳소이다. 나는 폭발탄이 되겠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폭발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 일제에 저항하는, 또 농민을 억압하는 것에 저항하는
그러한 폭발탄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농촌 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식민지 일제 식민지 하에서 농촌 현실을 저항하려는 그런 혁명가의 삶과 죽음, 이런 부분들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폭발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직접 드러나는데, 이런 작품보다 신경향파 작품에 보면 더 잘 드러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에 보면 끝부분에, 그래서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가 개과천선에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곧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 부분에서는 이렇게 직접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건이 있을 때 그 소설 나중에 구성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사건의 전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갈등의 발생과 그 해결 과정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다르게 말하면 줄거리와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 어떤 내용에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갈등과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갈등이 갈등의 어떤 해결을 보이는가, 해결에서 어떤 해결을 보이는가라고 해서, 물론 여기서 해결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인공이 어떤 갈등을 겪는데 그것이 여기서 결말 부분에 어떤 결말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우리가 잘 적용을 안 해봤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예로 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로 된 작품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백꽃이다 라고 할 때 동백꽃의 경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주인공은 나이다.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 점순이의 갈등인데 이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 과정에서 보면 닭싸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끝부분에 와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 점순이와 화해를 하게 되지요. 점순이와 화해를 하면서 동백꽃 노란 동백꽃 사이로 푹 쓰러졌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경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뭔가? 바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그래서 소년과 소녀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핵심에 해당되는 그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점순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또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 닭싸움을 하는 내용, 또 동백꽃에 쓰러지는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뭔가? 바로 주제이다. 그래서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한 사랑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주제를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른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 이 주제를 파악하는 부분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다 할 수 있음에도 주로 우리가 참고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체 작품을 읽거나 전체 작품에서 줄거리를 파악하게 되면, 핵심을 파악하면 그 주제는 쉽게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중인물의 대화라든지 혹은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중인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는 부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마지막 부분에 최남위의 특수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라고 할 때 특수염 끝부분에 보면 64쪽 끝부분에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면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안하니까 면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반만 이렇게 면도가 되고 어머니가 들어오는 김에 나중에 해줘야지 했는데 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저걸 어째 성권이가 그랬나 보네요. 당신 면도해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이러고 어떻게 출근을 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면 눈을 부릅떴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받는 대신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다. 이렇게 했고 돼서 아들놈이 처음 해준 면도인데 할 수 없지 뭐. 너 이놈 이제 아버지 반쪽 수염이라고 숨어다니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화 속에는 아들이 해준 것에 대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어쨌든 이전까지는 아버지를 싫어하다가 아버지 면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쥐어받고 이렇게 하지만 아들놈이 처음 해준 면도인데 할 수 없지. 이게 아버지 반쪽 수염이라고 숨어다니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는가 하면 화해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그러니까 여기 대화에서 끝부분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를 드러낼 때 이런 대화 부분이 바로 주제를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성권이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자기가 아버지에게 미안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수염을 그래서 수염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수염을 깎아주려고 하고 그 행위가 되겠고 또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대화를 통해 끝부분에 있는 이 대화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부분이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경우도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특별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대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가가 특별한 구성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 구성을 사용한다든지 반어적 구성이라든지 몽타주 구성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반어적 구성이다 라고 하면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혹은 비사감과 러브레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무방이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또 액자 구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를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액자 구성은 나중에 뒷부분에 구성 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액자 구성이라고 할 때 액자 구성의 경우에도 속의 이야기와 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액자 구성은 속에 있는 이야기, 액자 이야기를 통해서 겉에 있는 바깥 이야기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깥 이야기를 잘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성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작가가 문체 또는 배경의 분위기에 의해서 주제를 잘 드러낸다 할 때 문체 부분에서는 좀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이런 문체를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경우 그래서 태평천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동백꽃의 경우 좀 해학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리숙한 나의 해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골개미라고 할 때 그 해학이 발생하는 부분 해학이나 풍자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어떠할 때 발생합니까? 해학이 발생할 때는 대상이 주체에 비해 대상이 어떠할 때 어리석을 때 웃음이 발생한다. 어리석은 행동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아이를 보면 우리가 웃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나라는 인물이 점순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부분을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해학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체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작품의 배경의 분위기다라고 할 때 분위기 부분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이나 산이나 무진기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작품 배경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의 분위기, 예를 들면 메밀꽃 필 무렵 하는 것은 거기에서 보면 작품에서 거기 허생원이 단 한 번 겪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앞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달밤의 배경, 봉평으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달밤의 배경, 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그 사랑, 딱 이런 날 밤이었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시 처녀와 사랑을 맺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주제를 잘 드러낸다. 또 이호석의 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석의 작품 중에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의 경우 역시 산 속에서 한가하게 살아가는 삶, 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산의 배경 자체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자연적인 배경이라면 무진기행의 경우에는 안개가 있는 그 배경, 그 안개가 있는 배경으로 인해서 현실, 무진의 경우 꿈과 같은 의미로, 그래서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인 그런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앞에 메밀꽃 필 무렵이나 산 부분이 자연적 배경이라면 서울 1964년 겨울은 시간 공간 배경에 의해서, 자연적 배경이 아니라 인위적인 시간 공간 배경에 의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경우 서울이라고 할 때와 1964년 겨울, 이 두 가지가 서울은 뭡니까? 공간이고 이 부분은 시간의 배경입니다. 시간 공간 배경을 제목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공간의 경우, 먼저 시간의 경우는 1964년 겨울이다 할 때 이 부분이 1960년에 있었던 4.19 좌절로 인해서 4.19가 좌절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4.19가 좌절되고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때 경제 개발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4.19는 좌절되고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이 시기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젊은이들, 청년들이 무기력하다든지 또는 경제 개발이 막 강조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간다 하는 이런 시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런 시대적 의미 속에 공간은 어디인가? 서울이다라고 할 때 이런 분위기라고 할 때 무기력이나 개인주의 혹은 경제개발로 인한 부분이 가장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장소, 가장 심한 장소가 뭐냐? 서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무기력이나 개인주의가 가장 심한 장소가 바로 뭔가? 서울이다. 그래서 이게 서울 1964년 겨울 할 때 바로 이러한 배경 부분이고, 이 배경이 이런 내용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주제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면 왜 작자가 서울 1964년 겨울을 제시했는가? 서울 1960년대 4.19 혁명의 좌절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희망 없이 무기력하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 부분, 시간 공간 배경이 주제를 잘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떤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드러낸다. 상징적인 사물. 그래서 예를 들면 불꽃이다 라고 할 때 선우휘의 소설 속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 선우휘의 불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선우휘의 불꽃에서는 그 불꽃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현실 순응적인 삶에서 현실 참여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게 불꽃이다. 이 상의 날개 부분은 끝부분에 있는데 이 날개 부분의 경우에는 전도된 세계, 낮과 밤이, 남과 여가, 이런 전도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전도된 세계에서 뒤바뀐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부분처럼
앞서 이야기했듯이 벗어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날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발탄이다 라고 하면 이범선의 오발탄인데, 이 부분은 잘못 쏘아진 총알이다 라는 의미인데, 바로 사람이 그렇다, 방향을 잃은 사람, 무언가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은 사람을 오발탄이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의 상징, 사물로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할 때, 역시 광장이라고 할 때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의 의미를 지니는 것. 그 다음에 동백꽃이라고 할 때 아름다운 그 노란색의 꽃, 이게 붉은 동백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란색의 그 꽃이 바로 피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피어난다 라는 의미로 동백꽃도 역시 주제를 잘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6번 부분은 시로 보자면 어떤 상징이라든지 제재 부분이 그 주제를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성 요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 중에 또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라든지 특별한 상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부차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1번에 있는 내용. 모든 소설은 이걸 통해서 주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사건의 전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이 사건 뒷부분의 해결 과정 부분이 달라지면 뭡니까? 주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해결 과정이 달라지면 주제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부분에서 여기 다시 정리하는데 주목할 점은 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제의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용어가. 그러니까 그 주제로 제시되는 용어 부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591쪽에 소설의 주제 부분과 관련지어서 가나에서 문체 특징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한다고 할 때 지도할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아래 구성 요소가 작품에서 지니는 효과, 바로 이 작품의 갈등, 배경, 시점, 문체 등이 있을 때 이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각각 잘 드러내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라고 했을 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주제를 드러내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앞 시간에 다루었던 구성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주제를 잘 드러낸다라는 문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4번에 가와나에서 각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집약하는 문장,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대화 부분 속에서도 주제를 가장 잘 집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장 잘 집약하는 문장은 뭔가 라고 했을 때 가의 경우, 나의 경우. 그래서 가에서는 이 부분에서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 이것도 조금 집약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데 당장 내일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저항의지, 성공하지 못해도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보다 긴 믿음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내용에서 보면 두 번째 부분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용 속에 보면 기계가 노하셨네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기계가 노해서 이 부분에서 보면 원래 비인간적인 인물이었는데 돈을 추구하던 인물인데 자기보다 더 나쁜 인물을 보고는 고쳐주기로 마음먹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성난 기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98쪽에 보면 가와 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사하촌이고 나의 경우에 제1과 제1장이다. 둘 다 농촌 소설인데 내용에서 보면 주인공, 갈등 원인, 중심 갈등, 결말 이것에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부분 주인공이 있고 그 갈등의 원인, 갈등과 갈등의 원인이 있고 그 결말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드러납니까? 주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주제가 드러나는데 똑같은 농촌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이 주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촌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듯이 핵심 갈등의 원인이 사회적 문제이고 지배계층의 착취, 일제의 방조, 중심 갈등은 소자 간의 성동리 농민과 그들을 학대 착취하는 지배계층 간의 갈등이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차압 취소와 소작용 면제를 탄압하기 위해 보강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제 부분이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 그에 맞서는 농민들의 저항, 그래서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경우 제1과 제1장은 처음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농촌에 들어가서 귀향했는데 귀향한 상황에서 처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제1과 제1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문제 부분이고 농촌 현실에 적응하려는 귀향 지식인의 내면적 갈등과 어려움이다. 또 결말 부분에는 표를 지고 가면 코피를 쏟으면서도 내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내일을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전원에 농사를 지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귀향과 농촌 적응에 대한 몸부림. 똑같은 농촌 소설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앞에서 어떤 갈등의 해결, 이걸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작품에서 이렇게 주제를 파악한다 할 때 이런 부분을 나누어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갈등 원인이 무엇이고 중심 갈등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작품의 주제는 다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16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16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해보면 여기 있는 작품을 연습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작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놓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 소설의 구성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플롯이라고 해서 소설의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롯이라고 할 때 플롯과 이야기, 이 부분이 있는데, 플롯이라고 할 때 플롯은 구성이고 구성과 이야기는 같은 점이 뭐냐, 그래서 공통점이다 라고 할 때 공통점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 어떤 인물이 어떤 시간, 공간에서 어떤 사건을 겪는다 라는 부분들은 플롯이나 이야기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이는 뭔가 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서 이야기의 경우에는 그냥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과관계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플롯이라고 할 때, 플롯은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의 경우 사건의 재배열,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재배열한다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건을 재배열해서
시간 순서보다 재배열에서 드러내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데 인과관계를 강조합니다.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플롯과 이야기 부분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플롯이나 이야기나 공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E.M. 포스트 미국의 소설가가 이야기와 플롯 차이를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될 때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냐?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왕비가 죽었다. 왜냐하면 왕이 죽은 후에 그 슬픔을 못 이겼어. 못 이겼기 때문이다 등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본 사건으로 보면 왕도 죽고 왕비도 죽었다. 왕비가 죽고 왕이 죽었다. 기본 사건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하면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왕비가 죽었다. 왜냐하면 왕이 죽은 후 그 슬픔을 못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설이라고 했을 때 읽을 때 어느 게 더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재미가 있죠? 앞의 경우에는 그냥 사건의 나열일 뿐입니다. 근데 뒤에는 어떻습니까? 인과관계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게 1번이고 시간 순서에서 보면 2번이다. 여기는 2와 1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의 재배열이다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술 역전이 일어나거나 재배열이 되면서 다양하게 드러낸다. 왜? 이렇게 드러내면 훨씬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왜 죽었는데 연관관계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이라든지 뭐 때문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뭘 드러내줍니까? 인과관계를 드러내주니까 앞뒤 인과관계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 속에서는 복선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드러낸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이런 작품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플롯과 이야기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에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과 플롯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이야기 구조는 주로 고전소설, 설화나 고전소설은 이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재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 시간 순서에 따라 천천히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천천히 이어지는 1, 2, 3, 4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고, 현대소설에 들어오면 이것이 4, 1, 3, 2 등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건의 재배열이고, 또 그래서 인과관계를 고려한 이야기 제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성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게 플롯과 이야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페이지에 보면 이야기와 구성의 차이점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용 속에 황순의 학이라는 부분을 통해 학의 구성, 학의 이야기, 구성과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학이라는 작품의 경우에 만약에 이야기 순서로 배열을 하자면 맨 처음에 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린 시절, 오른편에 보면 어린 시절 덕재와 성삼이가 함께 호박잎 담배를 피웠다든지, 어린 시절 덕재와 성삼이가 밤서리를 했다든지, 어린 시절에 학을 잡았다 놔준 일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성삼이가 피난을 갔다. 그 다음에 덕제는 꼬맹이와 결혼했고 인민군에 부역했지만 남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덕제는 그 인민군에 부역했기 때문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성삼이가 마을 입구에서 밤나무에서 마을을 바라본다. 어린 시절 밤서리를 하던 나무. 돌아오니 부역했던 친구 덕제가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삼이 덕제를 호송하기를 자처하고, 그 다음에 성삼이가 덕제를 데려가다가 담배를 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덕제를 호송하다가 학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날을 생각하며 호송하던 덕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야기 자체로 보면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구성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 보면 먼저 배열된 게 몇 번입니까? 순서대로 6, 7, 8, 9, 1, 2, 4, 5, 13,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사건을 토막토막 잘랐을 때. 그래서 현대소설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사건의 재배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 다양하게 재배열을 한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삼이와 덕제의 어린 시절에 뭐 서로 함께 놀았고 밤서리를 하기도 했고 호박잎 담배를 피기도 했고 또 학을 잡았다 풀어주기도 했고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면 순서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좀 지루하고 별로 재미가 없는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제시되는 게 6번째 소문부터 먼저 제시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 과거가 복선이 되면서 이렇게 제시가 될 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구성이 중요하다. 플롯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소설에서는 플롯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플롯의 경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앞에 있던 이런 이야기로 배열하는 것보다 플롯으로 배열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 플롯으로 배열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사건을 재배열한다. 인과관계에서 인과관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야기 사이의 어떤 긴밀성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건을 재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설을 읽을 때 긴장관계를 잘 살려줍니다. 긴장관계를 잘 살려준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재배열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작가의 작품을 만드는 능력이다. 능력을 잘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소설의 예술성, 작품성을 높여줍니다. 예술성 혹은 작품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설명해 놨는데 내용에서 보면 작품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거나 구성요소를 연관짓는 원리 부분이고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을 전개한다. 시간 순서를 재배열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두 번째는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읽을 때 앞에서처럼 황순원의 학을 작품을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가 6번, 7번 그 다음에 6, 7, 8 9, 1, 2, 4, 5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읽고 나서 그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성삼이가 예를 들면 이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삼이가 마을로 들어오다 밤나무 위에 앉았는데 이런 이야기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 읽고 해봐라 하면 성삼이와 덕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였는데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지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즘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보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에 영화 볼 때는 그 이야기가 장면이 막 뒤죽박죽인데 다 보고 나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순서로의 사건이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 주인공이 누구였는데 어떤 갈등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해결이 됐구나. 이게 막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뒤섞여 있더라도 다 보고 나면 어느 순간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독자가 작품을 다 읽고 난 후에 비록 기억에 남는 것은 구성이 아닌 이야기일지라도 소설적 감흥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기본 요인은 구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앞에서 했는 것처럼 이야기로 플롯으로 이렇게 다 작품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더라도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 이건 뭐냐? 우리 머릿속의 지적 활동 때문이다. 지적 활동으로 어느 부분이 앞에 오고 어느 부분이 뒤에 오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맞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플롯으로 제시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해보지요. 퍼즐 맞추기 해보면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막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듯이 맞춰간다는 겁니다. 맞춰가면 어느 순간에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되면 그건 이야기의 의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그 이야기 순서가 다 드러나듯이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 작자가 그 구성을 드러낼 때 어떤 구성을 취하는가.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갖고 와서 뒤죽박죽으로 사건을 썼거나 복선을 첨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롯으로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소설 구성에서 필요한 구성과 이야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구성의 개념, 앞에서 보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사건과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통일성 있게 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다루었고, 이 구성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인물, 사건, 배경이 포함이 된다. 구성은 작자에게 창작의 지도 원리가 된다. 또 독자에게 전체 파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구성 능력은 작품화 능력이다 라고 해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구성에서는 그럴듯함, 놀라움, 긴장, 통일성의 법칙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구성의 경우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성이나 이야기의 하위 요소들, 구성을 이루는 것은 뭔가? 인물, 사건, 배경이다. 그 중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드러낼거나 인물의 행동을 드러낼 때, 사건을 드러낼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주로 사건에 대해서 시간 순서 그대로냐, 또 인과관계 없이 그대로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을 제시할 때 인과관계도 앞뒤 적절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재배열하면서 드러내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야기와 구성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구성은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야기다라고 할 때 소설은 이야기하면 서사, 이야기를 소설은 이야기를 시는 정서를 만들고 소설은 이야기를 만든다 라고 할 때, 이때 이야기라고 할 때 고전의 경우 이야기이고 현대의 경우 플롯이다. 현대의 경우 플롯이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 부분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604쪽에 복선과 암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선과 암시는 무엇에 필요한가 라고 하면, 이 복선과 암시의 경우에는 소설에서 인과관계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사건을 재배열하면서 인과관계를 강조해주는 것, 구성에서 구성의 요소인데 인과관계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선이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다. 뒤에 가보면 이런 부분이, 어떤 커다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앞에 미리 뭔가가 제시가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가능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것과 이것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작품의 구성에서 구성의 미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복선이다. 복선과 암시가 있는데 이걸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본다라고 할 때 복선과 암시 부분에서 같이 보면 앞으로 이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하나를 통해서 무언가 뒤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딱 연관이 될 때 그때는 복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 연관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선 암시라고 했을 때 이걸 똑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라고 하더라도 뒷부분과 연관이 있죠. 복선이다 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적인 점은 미래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선의 경우에는 어떠하다? 복선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연관관계가 좀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암시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같은데 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암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예로 운수 좋은 날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아내가 애걸하는 그런 눈빛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아내의 죽음이다 라고 할 때 아내의 죽음과 관련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복선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첨지의 마음에 이런 불안감이 없이 아내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이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 라고 하면 그 아내의 죽음이 인과관계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옴으로써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별 충격 없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선 부분인데 복선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건이나 행위의 사건 부분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 다음에 배경으로 드러나는 부분, 우화로 드러나는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배경으로 드러난다 할 때 사하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배경, 또 비 오는 날에서 보면 비가 오는 그 배경, 탕류에서 탕류의 앞부분에 보면 맑은 물이 흐려진다 하는 그 맑은 물이 흐려지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배경 등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건, 행동, 어떤 특정한 사물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에서 보면 소나기와 죽음, 장마에서 보면 나타나는 그 불이 꺼지는 밝혀둔 불이 있고 그게 꺼지는 장면과 뒤에 삼촌의 죽음과 연관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 속의 들꽃 할 때 거기에 금반지와 관련되는 것. 그래서 명선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위험한 곳을 건너다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화로 앞부분에 어떤 다른 이야기로 제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건 독자가 읽어가면 이건 뭔가 복선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줍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설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남들은 모르는데 주인공은 뭔가 특별한 걸 찾아내서 무언가를 하지요. 그럼 그게 나중에 복선이 되어서 사건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뭔가 이런 인과관계를 잘 살려주기 위한 작가의 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선과 암시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있는 설명은 이미 다루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수 좋은 날 부분에 보면 이런 심리 부분은 김첨지 아내가 알아 누워 있다. 그리고 아내가 알아 누워 있는데 아내에 대해 불안하다. 이것은 복선이 됩니다. 아내의 죽음과 명확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에 운수 좋은 날의 첫 부분에 보면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내의 죽음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암시와 복선이 시험 문제 용어로 나올 때 같은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관관계가 명확하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뭔가 뒷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을 드러낸다 라고 할 때 그런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사촌의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날씨는 암시와 관련됩니다. 직접적이라기보다 날씨, 이런 부분은 어떤 날씨이다 라고 할 때, 그런데 복선이 되는 경우에는 손창섭의 비오는 날은 제목도 비오는 날이면서 늘 비가 오고 인물의 삶도 역시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강한 의미로서 제목도 그렇죠. 제목도 비오는 날이고 비오는 날씨 자체가 주인공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복선 기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촌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배경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앞부분에 역시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그 타작마당에 보면 거기에 지렁이 한 마리가 뒹굴고 있고, 지렁이가 있고, 거기에 보면 그 개미떼가 물어뜯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앞부분의 배경 부분인데, 그래서 지렁이가 발버둥을 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경우 이 지렁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성동리에 살아가는 농민들입니다. 개미라고 할 때 바로 그 착취하는 사람들, 보광사나 이 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개미가 물어뗄 때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은 이 착취나 이걸 못 견뎌서 저항을 하는 의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가? 앞부분은 또 하나의 복선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부분에서 우선 큰 틀에서 이 점을 설명을 했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구성을 파악하는 부분, 4번 부분에 구성의 파악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을 파악한다라고 할 때 이 구성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소설을 구성하면 어떤 부분을 다루었습니까? 지금도 그걸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소설에서 보면 쭉 이런 구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때 이런 단계로 이어진 이 구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발단이다, 어디까지가 전개이다, 이걸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이런 부분을 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느 부분까지가 발단이다, 전개이다, 이걸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어떤 참고서는 발단을 어디까지 해놓고 어떤 책에서는 또 어느 부분까지 하고,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뭐냐 하면 소설은 긴밀한 구성을 취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플롯이라고 할 때 인과관계와 사건 재배열을 긴밀하게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 주제를 파악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 구성이라고 할 때, 구성의 파악이다 할 때 앞부분에서 갈등의 발생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것, 발생 부분에서 단서 혹은 실마리가 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갈등의 해결,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품의 구성을 파악한다 할 때도 발생과 해결에 해당되는 이걸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소설의 갈등 부분의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해결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시험과 관련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시험과 관련지 알아야 될 것은 예문 제시. 시험의 예문 제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험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주로 이 부분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단을 중요시하게 되면 주로 이 부분을 내고 그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해소되는 부분을 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홍길동전 하면 홍길동전 지문, 홍길동전이 전체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실려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우리 책에 가장 많이 실려 있습니까? 홍길동전을 보면 책에 실려 있는 것은 호부호영을 못해서 홍길동이 집을 나서는 부분이죠. 그게 가장 홍길동전은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서 적서차별, 그 당시 봉건시대 적서차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홍길동전에서 해결되는 부분에서 나중에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적서차별이 조선에서 바로 해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선에서 바로 해결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아마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텐데 그건 조금 벗어나서 율도국에서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홍길동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동백꽃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 첫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서도 잘 보면 참고서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나로 지문을 선정해 실으면 이 부분이 가, 이 부분이 나, 이런 식으로 많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어 놓는데 그 핵심이 뭐냐?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과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실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제시해 놓은 부분도 제가 제시해 놨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과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또 특별한 부분에 의미가 있을 때는 이런 지문을 다른 부분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구나, 소설을 읽어가면서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무언가 갈등이 발생해서 두 사람이 부닥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고 소설의 구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갈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가 구성 부분인데, 과거 구성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성을 파악한다라고 할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문제의 발생 부분에 단서나 실마리가 나타나고 또 해결되는 부분,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 이걸 통해서 소설의 구성도 파악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의 종류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